우리가 그동안 시정 74년 8월 15일 영부인 유경수가 피격당한다. 저격범은 제1교포 청년 문세광. 그는 경호관의 도움으로 현장에 들어갔다. 집어는 왜 문세광이라? 그래도 내가 왜 이름이 들어왔을까? 그래서 뒤에가 서 있었단 말이야. 오사카 영사관의 1등급 요주의 인물. 그는 과연 유경수를 쏘았을까? 사탄다. 육류사 자격을 여지가 없습니다. 사건의 열쇠인 탄환.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장이 찾았다는 유경수의 탄환은 수사 결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시간에 언제 이런 걸 알아가지고 발표를 해? 이게 중요해서 나온 거야. 사건 당일 중정은 문세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10시 반이나 10시 40분이나 이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건이 터지기 무섭게 호텔로 들이닥친 중정 요원. 중정은 언제부터 문세광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말을 만든 거 아니지 우리는. 응? 본인이 전부 다 자백하는데. 그의 자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저격범 문세광. 그는 누구이며 그를 이용한 배후는 누구인가? 사건 발생 나흘 후인 8월 19일 영부인 유경수의 국민장이 치러졌다.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이 국민들의 오열로 가득 찼다. 공모라는 칭송까지 들으며 사랑을 받았던 영부인 유경수. 참 좋았습니다. 얌전하고 겸손하고 이게 대통령 부인이라고 보다도 참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좋은 부인이었어요. 그로부터 4달 후인 12월 20일 저격범 문세광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유경수와 문세광.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 사건 당일 일본 오사카. 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견제하더만 8월 15일 그날 우리가 동료에서 돌아오니까 일본에 말이야, 견제하기 말이야. 우리 집에 사고가 있는 그날인데 문세광이 며칠 날에 우리 집에 왔지라는 말까지 탁 하는 거야. 왜 한국에 가기 전에 5일 그 6일인가 여기 이 자리에 왔지라는 말 묻느냐? 왔다고 말이야. 왜 하니까 민소로 왔는 거 아니지? 이러더라. 문세광과 반박정희 활동을 함께 해온 한국청년동맹 일명 한청 동료들. 일본 공안은 문세광이 이들을 찾아온 날짜며 내용을 훤히 알고 있었다. 何か持ってきたでしょ。何か持ってきたでしょ。もうペガなさわーって何って言ったらお前何もらった？何もらった？何もらったって。食べたでしょメロン. 우리 집에 아이도 안 좋아합니다. 그뿐이 아니지 라는 말 합니다요. 다른 것도 가져왔지 이런 말. 8월 15일 날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뭐 있었던가 해서 이러이러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다른 게 뭐 있었네 하는 게 구르마 티를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 구르마 우리 집 앞에 어디 있을 기다고 말이야.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문세광은 이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건넨다. 한청 활동에 쓰라며 준 것인데 그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의외의 물건이 발견된다. 그 트렁크 안에서 말이야. 그 코즈 경찰서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서는 도라이 바닥에 그런 게 다 나가 놓들었다 하게 되네. 사건 한 달 전
문세광은 일본의 한 파출소에서 저격에 사용할 권총을 훔쳤다고 한다. 그런데 동료들에게 넘긴 차 안에서 당시 파출소 문을 따고 들어갈 때 사용했던 공구들이 발견된 것이다. 한청은 꼼짝없이 공범으로 몰릴 처지였다. 문세광 개인 생각서 왔는가나. 그리고 15일은 단일사 나는 게 뭐, 내 차가 왔는데 뭐. 근데 뭐, 메론까지 받아놓은 것까지 쫙 아는 거 말이야. 그는 왜 범행의 증거를 동료들에게 떠넘긴 것일까? 수사 발표에는 문세광이 위장 입원해 저격 연습을 했다는 병원이 등장한다. 동경에 위치한 아카후도 병원. 총 쏘는 연습도 많이 했다는 걸 그건 분명히 자백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연습 무척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권총 훈련을 했다 그런 이 소문들이 나왔는데 그런 날짜가 나와서 그 현장을 가보십시오. 내가 알려합니다. 그 병원 안내를. 병원은 주택가 한가운데 있었다. 이거 18호 여기 있었어. 문세광이 있었다는 2층 18호실엔 침대가 9개. 예. 당시는 침상의 대부분이 차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사격 연습을 했다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사방이 훤히 트인 옥상. 예. 그런데 이런 데서 훈련할 수 있는가요? 아니 이리 할 때는 저쪽 어디죠? 내가 있죠. 알아가. 그런 데 가면은 모르지만 이런 데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 보이는데 주변에서. 문세광은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 현금으로서 일본 사람으로 가와가미 이유지라고 해서 일본 사람으로서 이름에서 입원했으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을 밝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은 이 8월 15일 날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예. 일어난 적에도 우리는 그런 사건이 있구나 했죠. 문세광이 살고 있던 오사카에서 병원이 있는 동경까지는 차로 7시간.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도 멀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병원을 그는 왜 일부러 찾아온 것일까? 왜 가면은 문세광이가 이 병원을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나가 질문해야 될 문제지. 왜 우리 여기를 택해서 왔는가? 사건 당시 언론에서는 이곳을 조총련계 병원으로 보도했다. 총련 인물이 운영하는 전국의 3개뿐인 병원 중 하나. 나가 상공의 이사장으로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본다 해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나 개인적 경영이니까 총련이 경영이 아니니까. 총련에 대한 관련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세광의 입원을 알선했다고 알려진 이해철. 그는 당시 총련 의장 한덕수의 주치의였다. 그 이해철은 그 본인이네. 그런 보도에서 놀래서 연락이 왔어요. 이건 어떤 일이냐. 나도 모른다고 했죠. 당국에 항의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항의했죠, 물론. 나도 항의했는데 신문사에. 하지만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조총련을 비난하는 격렬한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한때 문세광이 활동했었고 사건 후엔 공범 혐의를 받았던 한청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우리는 한청이 다 그렇게 나타나서 하기가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어떻게 승용차 단계 깜빼들 어떻게 순찰하면서 말이죠. 우리 어떻게 포스터 붙이기나 하면은요 잡아놓고 어떻게 때리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문세광에게 저격 사건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던
당시 오사카 이쿠노구 조총련 정치부장 김호령. 협박 전화가 뭐 이거 말할 수 없어. 보통 아니거든요. 살인자 6개월 동안에는 그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지요. 혼자서 내 혼자 말이지 자유로이 뭐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잘 안 됐지요. 무섭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뭐 납치를 당할지. 문세광은 반박정희 운동을 하던 두 단체에 치명타를 남긴 셈인데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74년 가을 한 통의 편지가 공개된다. 이런 거를 이 통일일보이죠. 그 개시의 모략 신문이에요. 이거 모략. 또 개시에 돈 받고 그때 군사 정권에 대해서 아부해서 그에 타락하는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 이것을 근거로 오늘 왔어? 네. 확인을 해보려고. 확인을. 선생님이 그때 편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중정 관련설이 끊이지 않던 민단계 신문 통일일보. 여기에 실린 문세광의 편지는 그 내용이 놀라웠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 납치당한 김대중을 구출하기 위해 영사를 인질로 잡고 오사카 영사관을 점거하자는 내용. 이 위험천만한 편지의 수신인은 당시 한청본부 부의장 김군부. 그와 사건을 공모했다는 것은 한청이 조직 차원에서 테러를 계획했다는 의미. 하지만 김군부는 편지를 받지 못했다. 자기 결혼백으로 갔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에 안 가고 어느 호텔에서 조사에 대해서 제가 협력을 했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결과가 아무런 증거도 없다. 수취인에게도 배달되지 못한 이 편지가 어떻게 공개된 것일까? 같은 부지에 민단중앙본부도 있었고 한천중앙본부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사무실이어서 좀 우체물이 들려서 한천 앞으로 보내온 것도 민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민단에 보내는 걸 우리 한청에 올 수도 있고. 반박정희를 표방하는 한청은 본래 박정희를 지지하는 민단의 산하단체. 위치도 작은 골목 한 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있다. 동경의 한청 중앙본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빌라 자리에 한청과 민단본부가 같은 주소를 쓰고 있었다. 중앙위원장에게 문의서를 다 빌네. 거기 중앙본부에 안 가고 한천중앙에 안 가고 민단본부에서 그걸 수리해갖고 거기 연사관에를 보냈더라고요. 당시 영사관은 기관원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 대사관에 1등 서기관, 참사관 있잖아요. 그 속에 중앙정보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밝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사관에 문제의 편지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한국 중정으로 그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을까? 문세광의 근거는 몰랐고 문세광의 당신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하지만 중앙정보부가 저격 사건 당일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편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김군부에게서 회신이 없어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사실까지 적혀있다. 문세광이 편지를 보낸 시점과 공개된 일자 사이에는 1년간의 공백이 있다. 다시 말해 중정은 이 편지의 사실을 알고도 1년간 침묵했다는 것.
그동안 중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문세광이 편지에서 언급한 오사카 영사관 인질극과 폭파 계획을 중앙정보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는 문세광의 위험천만한 계획에 대해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저격 사건 이후까지 1년 넘게 그 사실을 비밀에 붙입니다. 중앙정보부가 침묵하면서 문세광을 주시했을 그 1년 동안 문세광은 저격 사건을 계획하고 마침내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17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반박정희 운동가가 된 문세광. 한국 언론 최초로 그의 수첩을 입수했다. 일본 경찰의 증거로 압수되었던 것을 그의 큰형이 보관해오고 있었는데 수첩에는 공산주의 구호가 여기저기 적혀있다. 남조선 혁명을 하려면 박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일본 저청년 간부들로부터.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당하는 어떤 그 성격적 약점이 있었겠지. 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그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부추겨 가지고 이용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시 오사카에서는 청년이든 아니든 박정희 독재 타도의 목소리가 높았다. 문세광이 활동했던 한청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민단 산하의 단체. 그런데 그의 수첩에는 북한과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이쪽에 유행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유행을 했잖아요. 즉시 이렇게 80년대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행위가 뭔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일종의 정렬에 칼을 그런 현상이 70년대 초기에 일본의 전미국의 일반적인 신조였습니다. 深い思想はない。常に感情で動く気分で、韓国に対する気分、思いだけで思想が何もないよ。胸は熱いんだけど思想がなかった。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청년 문세광. 그가 살았던 니시 2번가는 멧돼지 사료촌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낡고 작은 집들이 밀집한 가난한 동네. 한국 분이 아직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곳의 주민 5명 중 1명은 한국인이었다. 이 좁은 골목 안에 친박정희와 반박정희, 민단과 총련이 뒤섞여 있었다. 민단도 강하고 청년도 강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민단 지부도 있고 청년 지부도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전체적으로도 첨예한 대립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중정을 하고 이렇게 다녔다면은 한국의 간첩이고 이북의 간첩도 수두룩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던 사건 1년 전 문세광이 활동하고 있던 한청에 낯선 인물이 찾아온다. だから趣旨に賛同して何かを伝えていくことあれば手伝わせてくれという形で来られた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るわけですね。お金持ってたんでしょうか。また聞きですけれども本人は親が残したそのアパートとかがあるんで
まあ一応食べるには困らないと。だから言うたら、まあ給料とかはいらないから、活動費とかは別にいらないで自分でするんで、まあ活動の方のお手伝いだけをさせていただければっていうことだったというのを聞いてますね. 동경에서 왔다는 Y는 일주일에 2번 한국말을 가르쳤고 곧 문세광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活動日誌の中で、まあ、彼は出席者の名前なんかずっと残してい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時は必ずの名前がずっと出てましたですね。세관の手帳の中では. 두 사람이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문세광의 씀씀이. 오사카항에 부두 노동일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던 그가 거금 24만 엔을 현금으로 지불하며 자동차를 구입한다. 부인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자기 집에는 본래 저축이 없었대요. 돈이 여유가 저축이 없어갖고. 그런데 자기 남편은 뭐 홍콩에도 다녀오고 뭐 국내 여행도 어디 갔다 오고 뭐 여하튼 돈을 잘 쓰고 다니는 걸 자기가 이상하게 느꼈고. 문세광의 아내 강성숙의 말에 의하면 문세광은 돈이 생길 때마다 총련에서 받았다고 했다 한다. 돈을 준 사람은 동경의 총련본부 정치부장 마에다라고. 마에다? 마에다. 소련の人で 전년 사람인데 소련の人は日本の名前使うわけね. がその金貸し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て、でも多少ないとも余裕があったようなんで、そこからムンセガンにお金が行った形跡があるみたいだっていうその感覚を持ってますね、군수 씨は. 우리가 그동안 시정 74년 서울에서 저격 사건이 나고 범인이 문세광으로 밝혀지자 오사카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생긴다. 手伝うって来てて突然いなくなったのがいるの。未だに誰かわからない。 한청에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사람은 바로 문세광과 절친했던 Y. 警察が来たり、みんなの方の人間たちが抗議で押しかけてきたりっていうことがあって出てこなくなったみたいに聞いてますけれどもね. 일본 언론이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건 사건 1년 후인 75년. それは全部出てます。その時だから日本の新聞社の人がずっと来てたくさんいろんな情報をもらいました。兆候出てるでしょ、本人はね。1年ぐらい前に大阪に行って大阪発生出だして、だから事件の1年ぐらい前から出だしてからおかしいです。 보도에 의하면 그가 오사카 한청에 나타난 시기가 미묘하다. だから大阪で教室の関西大会が行われたのが9月23日で、それ以降でしたら10月の中ぐらい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ね. 영사관 인질극을 계획했던 문세광의 편지가 73년 9월의 일. 중정이 그 편지 사실을 알고 문세광을 주시하기 시작한 얼마 후 그가 동경에서 오사카 한청을 찾아온 것이다. 이때 まあ週に1回2回韓国青年たちに韓国語を教えると。韓国語は流暢ですね。はい、韓国語は非常に流暢だったですね。大阪にいる在日韓国人ではないような雰囲気がありましたからね。まあ関東から来られたからそうなのかも、そう感じるの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ね。まあ大阪にいた在日の韓国人ではとは違うまあ雰囲気はありましたね。문세광은 아카우도 병원 입원 때부터 한청과 연락을 끊었다.
이후 그의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의 수첩을 보면 병원 주소를 급히 받아 쓴 흔적이 보인다. 누군가 이 병원을 소개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 병원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던 기록도 남아있고 이름을 가와가미 유지로 바꾸라는 메모도 있다. 병원 입원 당시 사용했다는 동경의 주소는 또박또박 받아 적은 듯한데 누구였을까? 문세광은 과연 누구를 만나고 있었던 것일까? 문세광 씨가 아까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실 때니까 그때에 문세광 씨하고 몇 분 정도 만났어요? 아니 병원에 병문안 가셨다면서요? 네. 같은 방에 입원했던 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주 외출을 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의 수첩에는 누군가와 만난 흔적들이 남아있다. セガンは私たちの方の班長なり自習のは顔は出さなかったとしてもきっと待ち合わせに会っている可能性はありますね。後で考えてみるとそういう形跡もあるようですね。 동경에서 온 친구 Y. 그런데 그가 사건 2달 전 폭력단에게 총을 구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다. 그리고 저격 사건 직후 그는 총이 필요 없어졌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는 사라진다. 지난 32년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で後で気がついてみるとそのギって名前が本当の名前かどうかも誰も確認して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 당시의 정보대 자기 본명을 나누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때. 나도 이제 진짜 그 이름인가 해서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가명을 썼어요. 아,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정보부원들은. 문세광과 그는 종종 문세보와 어울렸다고 한다. 문세보는 문세광과 가장 절친했다는 그의 작은 형. その当時ムンセガンが行くので親しかった人間は誰も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一番親しかったのはセボ兄貴であるし 문세보인가 하여튼 그런 기억되는 동생이 또 일본에 있었어요. 형제간에 우애가 남다른지 자기 동생은 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때 민단 내에서 문세광과 단독 그룹을 만들어 1년간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는 작은 형 문세보. 수소문 끝에 그의 집을 찾아갔다. すいません、남조상. 문 선생님 저 한국에서 왔거든요. 밑에 뭐라이마센까네. すいません. 문 선생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며칠을 계속 찾아가도 그의 집에선 인기척이 없었다. 문 앞에 놓여진 오토바이를 보면 그는 분명 집에 있었는데.電気が全然ついてないですね。なんか4日間見てるんですけど。電気代で誰でもあちらでもそうよ。私でも申し訳ない。電気代を払わなかったら気に行きますがね。黙って何でも言わんと。 사건 후 아내와 이혼하고 민단과도 결별했다는 문세보. 그에게선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다. 일본은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며 저격 사건과 총련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문세광은 끝까지 자신의 배우가 조청년이라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 얼굴 없는 남자는 어디서 온 사람일까? 영부인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은 이후 커다란 한일 문제로 비화됩니다. 첫째는 범인 문세광이 일본 정부가 발행해준 여권으로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가 범행에 사용한 바로 이 총이 문제가 됩니다. 문세광은 진술에서 일본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총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총으로 한국의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비나 특사는 곧바로 국립묘지로 고 유경수 여사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영부인 유경수의 장례식이 있고 한 달 후 일본 자민당 부총재 시인하가 진사로 입국한다. 시인하 특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정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한국 정부는 일본인 명의의 위조 여권을 이유로 주한 일본 대사 우시로쿠를 소환 사건의 책임을 묻는다. 일본 정부가 뭐 했길래 이런 걸 주체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가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시켰다는 자체가 이건 일본 정부의 실수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경찰에서 권총 같은 것도 어떻게 경찰이 권총 잃어버려요? 너 권총을 줘가지고 우리는 시킨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는. 오사카 남서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 작은 파출소가 있다. 우수 파출소로 표창까지 받은 이곳이 32년 전의 저격 사건을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시킨 장소다. 74년 7월 18일 새벽 4시 경찰관들이 자고 있던 사이 권총 2자루를 도난당한다. 유경수를 겨눈 총이 바로 이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것이었는데 일본 경찰의 총에 한국 영부인이 사망하자 사건은 외교 문제로 비화된다. 파출소 안에 이제 그 경찰관이 몇 명이 이렇게 자고 있었고 권총은 어디에 왜 잘 때는 혁대를 풀어서 벽에 걸지 않아요. 걸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걸 훔쳤다. 이걸 걸음거렸어요.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총은 미제 389경 총기번호 402508. 사건 초기엔 폭력단원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문세광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한밤중에 혼자서 파이프렌치로 이 뒷문 자물쇠를 따고 파출소에 들어갔다고 한다. 혁명가는 스스로 무기를 조달하여 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김호령의 지시에 따라 총을 훔친 것이라고 하는데 파출소에서 훔쳐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普通はそうするでしょうね。しかし大阪ですから、これはもう日本のヤクザの本拠地のようなもんだから、まあ闇市場で手は入るだろうと。 야쿠자를 통하면 당시 오사카에선 총을 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그는 왜 굳이 파출소에 총을 훔쳤던 것일까?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문세광의 것이 아니었다. よりもできないです彼はそこまでなぜかというと太ってるし動きはスローだしどれぐらい太ってたの？今の僕ぐらい太ってたそういう人間がそういうにそこまで頭使っての機敏な行動を取れるとは思わない 일이 이렇게 되자 일본 경찰은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묻기 시작한다. 당시 한일 양국이 주고받은 전문을 보면 일본은 문세광이 파출소에 두고 온 물건들을 한국 정부에 물어오는데 인터폴 전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회신이 없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일본 경찰은 한국에 문세광의 지문을 의뢰했고
현장의 것과 비교해본다.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19개의 지문과 11개의 손바닥 장문 중 문세광의 것과 일치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ましてこの事件というのはもう日本の警官のピストルだっていうと国家関係を揺るがすぐらいのことになるから普通はその事実をつかんだとしても、政権の中枢で相談するあるいは外務省の当時外務部といったけどその幹部を呼んで日本にどういうふうな対応をするかそういう国家間の問題ですからねあんな早くタンとこう行くことはちょっと不自然には思いましたですね。 총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건 당일 문제의 총이 오사카 파출소에서 훔친 총이라는 사실이 발표되었는데 중정은 이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문세광의 총기 절도 사실을 알고도 중정이 침묵했다는 것일까?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이 한 자루의 총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들쑤셔 놓는다. 사건 직후부터 일본 대사관의 협박 전화가 빗발치던 급기야 시위 군중이 대사관에 난입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다. 연일 반일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애국 시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또 그때 그 생활들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 생활이 먼저냐 국가 안보가 먼저냐. 시위 군중 중에는 손가락을 잘라가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힘을 얻었다. 당시 외교문서를 보면 8월 30일 하오 2시 박 대통령은 우시로쿠 일본 대사에게 사태가 한일 간의 단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불행한 결과를 경고한다. 아, 우리 대통령이 그리 진노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건 좋죠. 전 한국 백성들 나도 그건 최대 강력하게 말하는 거지 가서. 이랬다가는 양국관계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다든가 이렇게 강력히 프레스를 하는 거지. 그럼 상대방에 이게 상상한 겁니다. 친서에 의한 공식 사죄를 요구한 한국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가 다나카의 친서를 들고 사죄를 하러 입국했고 사건은 외교적으로 마무리되었다. とにかく朝鮮総連に対するその態度が生ぬるいということで、韓国政府は日本に要求してたわけですよね。新書の中にはっきり朝鮮総連という言葉を使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要求してたわけです。それで、田中新書の中にはその朝鮮総連というやつは日本政府としてはまだはっきりとその証拠がつかめないからね。その出すわけにはいかんということで出してなかったんですよね。 그래서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인 입장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수세에 몰리고 했다가 문세광 사건이라는 것이 계기가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고 그야말로 한일 관계의 극적인 반전. 불과 사건 10달 전인 73년 11월 국무총리 김종필이 시인아와 똑같은 처지에서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외교적인 수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지지했던 극우파 의원들이 나섰지만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일본 정가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日本の国会でも大変厳しい追及があって、そして田中内閣も8月の末ぐらいまではですね、韓国政府に対して非常に厳しい態度をとってました。 당시 일본에서 반박정희 정서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박 정권을 지지했던 민단에서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는 그룹들이 생겨났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많이 특히 그 일본 언론에 신문에도 매일같이 말이죠. 그 사건은 뭐 정보부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동포들도 말이죠. 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10월 유신 김대중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인권 문제라는 게 국제적으로 클로즈업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되고 하니까 한국으로 보면은 특히 박정희 정권으로 보면은 생긴 이래 정권 61년에 생긴 이래 최대의 어떤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하는 게 당시 상황이죠.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해를 넘겼고 박정희 정권은 곤경에 빠졌다. 납치 사건 후 1년이 지난 즈음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한 장의 외교 문서를 보낸다. 74년 8월 14일자로 전송된 이 문서를 통해 김대중 체포 감금 사건의 수사 중지를 통보한다. 우리가 그동안 시정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격 사건이 터졌다.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여론은 급박하게 변한다. 사건 당일 김대중 납치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한국을 맹렬히 비난했던 일본 신문은 16일 저격범이 제1교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17일 수상이 한국을 방문 조의를 표한다고 쓰고 있다. 문세광이 김대중을 밀어낸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무사했구나. 대한민국 만세.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영부인 유경수가 실려나간 후 박정희는 다시 연단에 섰다. 그리고 나머지 연설문을 모두 읽은 뒤 손을 흔들며 무대를 내려온다. 8월 23일 오전 10시 그는 저격 사건을 통해 국민총화가 굳건히 이루어졌다며 긴급조치 1-4호를 해제한다. 그리고 다음 날 저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그해 12월 17일 대법원에서 문세광에 대한 사형이 선고된다. 사흘 후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23살의 저격범은 웃고 있었다. 本当にこの笑っていた色の白い男で太った大きな男ですけれども、こちらに視線を出しながら、しかしそれは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同じ笑いで明るいんですよね。で、何か非常に不思議さを感じて、ここからは僕の想像の問題になるけれども、彼は最後まで自分は処刑されないと思ってたと思う。それでなければああいう明るさは出てこない。 문세광의 주변에는 분명 어떤 기관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를 이용했던 존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연 그가 유경수를 저격했는지 또한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유경수와 문세광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주 내용 중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중앙정보부를 방문해 수사 중인 증인들을 만났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김종필 당시 총리는 측근을 통해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23일에는 지금 정부에서 긴급조치 1호 4호를 해제했고 또 수사본부에서 3번에 걸쳐가지고 수사 중간 발표를 했던 날입니다. 그때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거로 봐서 무슨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간다든가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하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것도 뭐 범인도 아닌 일개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걸 묻고 대답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그 관행이나
그때 정치 상황과 일반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있을 수 없는 얘기요. 분명히 그때 문세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갔다든가 무슨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간질은 전혀 없습니다.